이번 편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탄생의 순간은 이번 편을 시작으로 몇 차례 더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샤넬과 디올, 루이비통 이야기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뤄볼 3개의 브랜드 중 첫 번째는 샤넬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 샤넬은 루이비통, 에르메스와 함께 세계 3대 명품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죠. 샤넬은 1909년도에 프랑스인 가브리엘 보르넬 샤넬이 설립했습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브랜드 하나로 뉴욕 타임즈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에 뽑히기도 했죠. 샤넬은 원래 여성의 자유를 패션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샤넬 탄생의 순간을 알려면 창업주를 봐야겠죠.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인 소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샤넬은 어린 나이에 보육원과 수도원에 맡겨져 고아처럼 자랐죠. 근데 보통 집이 가난하다고 고아처럼 살진 않는데 왜 고아처럼 생활했을까요? 이유는 샤넬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사망했고, 보따리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유흥에 빠져 샤넬을 나몰라라 했기 때문입니다. 개판이네요.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샤넬은 수도원에서 바느질을 배워 18살이 되던 해 지내던 수도원에서 나와 도시에 있는 한 양장점에 취직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18살은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샤넬은 낮에는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꿈인 가수가 되기 위해 카바레를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자신의 예명인 코코를 이름 앞에 붙여서 코코 샤넬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죠. 이때 쓰던 예명인 코코는 훗날 샤넬의 로고가 되었고요. 그 후 샤넬은 프랑스군 장교이면서 목장을 운영하던 에티엔 발장이라는 상류층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 근교에 있는 발장의 목장에 머무르죠. 하지만 여유로운 목장 생활은 샤넬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따분한 시간을 보내던 샤넬은 목장 안의 하인들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치마나 원피스처럼 생활하기 불편한 의상만 고집하던 당시 여성들의 복장을 남성들이 입는 바지처럼 편하게 만들어서 판매해보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샤넬은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의상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 샤넬이 처음 만든 것은 여성 모자였습니다. 샤넬이 만든 모자는 디자인도 화려했고 특히나 여성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라 지인과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샤넬은 잘만 하면 이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친구인 발상의 후원을 받아 1909년 파리 마르젤브 거리 160번지에 생애 첫 샤넬의 가게인 모자 가게를 개업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샤넬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죠. 샤넬의 모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여성들은 줄을 서서 샤넬의 모자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샤넬은 사교 모임에서 만난 부유한 영국인 아서 카펠의 도움을 받아 1910년 파리 캉봉거리 21번지에서 샤넬 모드라는 모자 전문점을 개업하게 됩니다. 샤넬의 모자는 캉봉거리에서도 불티나게 팔렸고, 샤넬 디자인을 따라해서 판매하는 이미테이션 제품도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샤넬은 모자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옷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불편했지만 여성들이라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했던 코르셋이나 치마에서 벗어나 여성들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바지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샤넬이 선보인 편하고 수수한 모자와 바지는 상류층 여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고, 성공을 기반으로 1913년 드빌에 샤넬 2호점을 개설합니다. 모자와 함께 저지 소재를 이용한 여성 스포츠웨어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두었고, 샤넬의 새로운 디자인과 소재는 매번 화제가 되기 시작하죠. 1921년 샤넬은 또 한 번의 도전을 합니다. 조향사 에른스트 보와 함께 샤넬의 첫 향수인 넘버5와 넘버22를 발표한 것이죠. 샤넬 넘버5는 현대 미술의 거장 앤디 워홀이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고, 마릴린 먼로가 가장 사랑하는 향수로 유명해져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샤넬 넘버5로 샤넬은 사교계의 거물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죠. 샤넬은 현재까지 패션쇼를 비롯해 다양한 장신구들을 덧붙여서 이벤트와 광고까지 시대를 앞서가고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샤넬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여성과 남성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었으며 여성들의 패션을 해방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복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죠. 이제 샤넬이란 브랜드는 여성들만이 아닌 남성들의 로망이 담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브랜드 이야기랑 별개로 코코 샤넬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는데, 조만간 코코 샤넬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살짝 예고하자면 코코 샤넬은 사실 스파이였죠. 다음은 디올입니다. 화려하고 우아한 매력으로 여성스러움이라는 느낌을 잘 살린 크리스찬 디올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1946년 자신의 이름으로 런칭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샤넬이 주로 여성의 활동성과 실용성 그리고 비교적 남성적이며 스포티해 보이는 스타일을 선보였다면, 크리스찬 디올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룩을 선보였죠. 이런 배경 차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크리스찬 디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로 립스틱이나 여자 배우들의 공항
다양한 패션으로 자주 소개되는 레이디백입니다. 여성스러움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명품 브랜드이죠. 크리스찬 디올은 샤넬과 달리 1905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의 어린 시절이 가난하고 불우했던 것과는 달리 크리스찬 디올은 환경이 풍요로웠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정원도 가꾸고 그림이나 음악도 하면서 예술활동에 주로 시간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1910년 크리스찬 디올의 가족들은 파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디올은 쉬는 날이 되면 파리의 미술관을 관람하러 갈 정도로 예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부모님은 디올이 외교관이 되기를 원해서 1920년 디올은 정치학과에 입학하죠. 하지만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디올은 매번 강의를 빼먹었고 예술가들이 즐겨 다니는 펍과 갤러리에 매일마다 출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1928년 학교를 졸업한 디올에게 아트 갤러리를 열어주었고 디올은 당대 유명한 화가와 조각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죠. 그러다 1931년 디올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올의 형마저 사고로 죽게 되자 방황하던 아버지는 회사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순식간에 부도가 나버리죠. 돈을 벌어야 했던 디올은 자신의 그림 실력을 이용해 디자인을 스케치해서 팔았고 1938년 유명한 디자이너인 로버트 피즈의 부티크에서 보조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디올은 의류 디자이너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부티크에서 혼나기도 하고 깔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1939년 디올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2년 동안 전쟁에 참전한 후 1941년 제대를 하면서 파리에 있는 새로운 부티크,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루시앙 르롱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디올은 루시앙 르롱에서 현재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브랜드를 탄생시킨 피에르 발망과 로베르트 지방시와 함께 일하며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디올의 어릴 적 친구가 르롱 부티크에 방문해 디올에게 섬유업계의 왕으로 불리던 마르셀 부삭을 소개시켜줍니다. 마르셀 부삭은 섬유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까지 성공한 프랑스 재벌 중 한 명이었죠. 마르셀 부삭은 디올의 뛰어난 예술 감각을 알아보고 디올에게 브랜드를 만들 것을 권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합니다. 이후 1946년 파리 몽테뉴 30번가에 디올의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인 오트쿠티르 하우스 크리스찬 디올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1년 뒤인 1947년 2월 12일 크리스찬 디올의 첫 컬렉션이 열렸고 사람들은 디올이 디자인한 의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여지껏 그 누구도 선보이지 않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의상을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신문사와 잡지사들은 디올의 옷을 극찬했고 대중은 열광했죠. 여성스러움의 절정을 디자인했던 크리스찬 디올의 의상들은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으며 디올이 디자인한 H라인 스커트와 A라인 스커트는 현재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과 패션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브랜드의 입점 여부에 따라 백화점의 급이 나눠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이죠. 프랑스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은 오랜 기간 동안 명품 브랜드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이며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루이비통은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명품 브랜드 대명사로 통하는 브랜드죠. 1821년 프랑스 안쉐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비통은 목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14살의 루이비통에겐 작은 시골 마을은 너무나 따분한 곳이었고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루이비통은 1835년 홀로 고향을 떠나서 파리로 떠나게 되죠. 루이비통은 당시 파리에서 가방 제작으로 유명했던 무슈 마레샬 아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가방 가게들은 가방 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 귀족들을 위해 짐을 싸주는 일도 대신해 주었는데 루이비통은 짐 싸는 실력이 뛰어나서 파리 전체에 소문이 퍼졌죠. 짐 싸는 실력이 뛰어나서 소문이 날 정도라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짐을 좀 싼다는 소문이 나폴레옹 3세 황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루이비통은 외제니 황후의 공식 패커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황후의 신뢰를 얻게 되었죠. 역시 뭐든 잘해야 하나 봅니다. 루이비통은 33세가 되던 해 패커를 해주던 외제니 황후의 후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게 되죠. 루이비통의 첫 가게였습니다. 이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귀족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귀부인들은 매번 여행을 떠날 때마다 수십 개의 옷을 나무 트렁크에 담아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렁크는 윗부분이 납작하지 않고 보물상자처럼 동그스름하게 되어 있어서 적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루이비통은 1854년 그레이트리아논 사각 형태의 트렁크를 선보이죠. 이게 세계 최초의 사각 트렁크입니다. 사각 형태의 트렁크는 적재 및 운반에 편리했고 표면 소재도 방수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문제가 없었죠. 심지어 내부에는 칸막이까지 설치되어 있어 소지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주문이 쇄도했고 루이비통은 최고의 가방 제작자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루이비통은 가게를 오픈한 지 5년 만에 공장을 설립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되었죠. 1859년 루이비통은 사업에서 물러나 자신의 아들 조르주 비통에게 사업을 물려줍니다. 루이비통의 아들도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가방 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성공 가도에도 걸림돌이 생기는데 바로 모조품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이 디자인한 트렁크의 모조품들은 버젓이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더 싼 가격에 말이죠. 모조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나온 루이비통의 아들 조르주 비통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가방에 모조품 방지를 위해 패턴을 넣는 것이었죠. 그렇게 1872년 최초로 루이비통의 줄무늬 트렁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은 명품 구입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고가의 루이비통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미국의 부유층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죠. 조르주 비통은 이렇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루이비통의 모조품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 또 한 번의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버지 이름인 루이비통의 머리 글자를 따서 L과 V가 들어간 오늘날의 루이비통의 상징인 모노그램을 탄생시킨 것이었죠. 이 모노그램은 루이비통의 로고가 되었고 이후 조르주 비통은 모조품을 만든 업자들을 고소해 처음으로 열린 모조품 재판에서 승소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조르주 비통은 가방 겉면에 주인의 이미지를 새겨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며 직접 가방을 들고 나가 실험을 하는 등 가방의 내구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발하고 아들이 발전시킨 거네요. 거침없는 성공 가도를 달린 끝에 1814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7층짜리 루이비통 건물을 세우면서 성공을 알리는 루이비통의 본점까지 오픈합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많은 명품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샤넬마저 문을 닫았었지만 루이비통은 독일마저 가방을 구매하고 갔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엄청난 명성이었는지 알 수 있죠. 루이비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15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가장 사랑받는 여행 가방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행 가방뿐만 아니라 시계와 향수, 지갑과 다른 매장과의 콜라보까지 최근에는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도 나왔죠. 명품 브랜드들의 탄생 순간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